안녕하세요. 전자디자인고등학교 1학년 우리 신입생 여러분. 1학기 방학 전 마지막 한국사 수업입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많이 놀고 싶을 텐데 또 이렇게 공부하자고 하면 많이 조금 섭섭하죠. 그래도 마지막 수업이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고려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고려를 했지만 이번 시간은 이제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의 고려, 그 고려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주제는 고려가 동아시아 국제 질서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 질서 변동 속에서 이루어진 문벌 사회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시간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교과서는 40에서 42페이지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고려의 전기 중기, 요 전기 중기에 이제 침입해 왔던 이민족과의 이 고려와의 대결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고려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요거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고려 초기에 고려를 괴롭혔던 그 이민족이라고 하면 북방의 거란족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또 거란족 옆에 있는 유목민족이었던 여진족과 그리고 이 고려가 어떻게 이 민족을 대응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거란이죠. 이 거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 고려의 북진 칭송 정책이 나중에 거란이 송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후방의 안정을 위해서 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거란이 나중에는 요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요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중국 송나라를 이제 침입하면서 거기서 이제 강성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송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고 있는 고려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침입과 격퇴 과정에서 첫 번째 1차 침입 때는 우리나라의 서희라고 하는 문신이 가서 이제 외교를 통해서 일단은 이 거란과의 마찰을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되게 유명합니다.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우리가 거란과 싸우지 않고 압록강 이남 지역을 우리 영토로 차지하게 되고 그 이북 지역은 이제 요나라 거란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압록강 이남 지역의 국방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강동육주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이북 지역을 이렇게 접경 지역을 탄탄한 수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송나라가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다가 3차 침입 때 한번 이 거란을 크게 무찌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결과와 영향을 보시면 고려의 국방이 좀 더 이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서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 위쪽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기도 하고요. 이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고려, 송, 요, 요 삼국이 이 요 시대까지는 서로 누가 세고 약하고가 아니라 서로 약간의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고 초기에 방금과 같이 거란족의 침입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막아내고 그러면서 사회가 안정화되어 가면서 사회에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라시대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던 진골귀족 기억나시죠? 그런 귀족과 같은 특권 계층들이 고려시대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고려시대에 등장하는 귀족을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요 문벌 귀족들의 지배층을 이루는 사회. 그래서 우리는 고려 전기를 문벌 귀족 사회가 성립되더라. 그리고 전개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문벌이 어떤 계층이 문벌을 형성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라 말에 여러분 지방 곳곳에서 성장했던 호족 세력들 그리고 반신라적 성향을 보이면서 새로운 나라의 건국 세력으로 기여했던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 이들이 고려의 지배층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대
여러 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고위 관리를 배출하게 되면서 그 가문 자체가 특권 계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문벌 귀족이라 부르더라 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징은 이들이 그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과거제도와 음서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제도는 말 그대로 유학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서 관리로 등용되는 거고요. 음서 같은 경우는 건국 초기에 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그런 가문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아버지의 그런 은덕, 부모의 그런 조상들의 은덕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고위계층으로 계속 올라오는 그런 음서제도라는 거. 시험을 보지 않고 부모님이 공신계층이었을 경우에 계속해서 자녀들이 이제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혜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음서제도를 통해서 이들이 정치적 권력을 잡았고, 물론 이런 정치적 권력과 함께 이들은 국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들에게 넓은 토지를 주고 또 녹봉을 지급하고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뭐 혜택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권력도 잡게 되고요.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계층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네 이 귀족 계층 내에서 계속해서 혼인 관계로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계층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개는 거란 침입 격퇴 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12세기에 이제 드디어 내부 분열이 발생하는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왜?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권력을 이 계층들이 처음에는 나눠 가졌지만 더 나는 큰 권력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다른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문벌 귀족 사회가 이제 탄탄하게 성립이 되면서 안정화되어 갈 무렵에 이 문벌 귀족 사회를 흔드는 사건이 이제 외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진의 성장이었고, 이 여진이 이제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침입을 하기 시작하더라. 물론 여진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굉장히 작은 소규모의 유목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부족을 통일한 이후에 여러분 고려 국경을 침범하는 그런 작은 침범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고려는 윤관에 의한 별무반이라고 하는 기병 중심의 특수부대를 창설하죠. 그렇게 해서 이 유목민족들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북지방에 9개의 성을 축조해서 수비를 하기 위해서 동북구송을 축조하더라. 하지만 여기 지역은 굉장히 산악 지역이고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고려의 재정적인 그런 압력이 가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소비가 되는 지역이라 그냥 1년 뒤에 여진족에게 반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여진이란 나라가 이제 더 강성해지면서 금이라고 하는 엄청 큰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금이란 나라로 성장한 여진이 이제 고려에는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뭐 자기네 나라가 황제국 그리고 우리가 신하국이 되는 그런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 이에 고려가 이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문벌 귀족이 바로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들은 이자겸을 필두로 한 개성 괴성에 있는 문벌 귀족들이더라. 그래서 고려의 북진 정책이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더라.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는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첫 번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은 아까 전에도 나왔죠. 뭡니까?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한 바로 개경의 문벌귀족의 가장 핵심 세력 가문이 바로 이 이자겸 가문입니다. 요 이자겸 가문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문벌귀족이었고 또 이자겸의 가문이에서 왕실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외척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권력의 중심에 들어오게 된 이자겸 가문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왕실과 계속해서 외척 가문으로 남기 위해서 그 가족의 자기의 딸들을 계속해서 뭐 왕과 결혼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떤 모습까지 보이느냐? 이 왕실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왜? 왕이 자신의 사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왕을 사위로 여기면서 조금은 왕을 업신여기는 모습까지 보이자 이제 이에 대해서 왕과 신진 관리들이 결탁해서 이자겸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요게 발각되면서 이자겸 가문이 이제 왕실의 반란을 일으키게 된 사건. 하지만 이게 진압이 되면서 결국 끝나는 사건. 바로 그것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 이자겸의 난의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되었지만 이제는 문벌귀족 내에서도 서로 분열이 일어나면서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이런 문벌귀족들이 왕실마저도 업신여기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요 사건도 아까 전에 나왔던 금나라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그냥 금나라를 정벌하러 가자. 받아들이지 말고 정벌하러 가자라고 주장하는 문벌귀족 간의 이제 의견, 주장이 갈라지게 되면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배경에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이었고요. 반대로 새롭게 신진으로 올라온 서경 중심으로 한 서경에서 올라온 신진 문벌귀족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금나라와 그냥 싸워서라도 우리가 자주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바로 서경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의 기득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바로 개경 세력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경 세력의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죠.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자 서경 세력들이 반발하면서 개경의 문벌귀족과 서경 출신의 관료들이 대립했던 사건이 바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 묘청의 서경 세력들, 신진 서경 세력들은 이참에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랑캐 나라의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거는 뭐 때문이다? 지금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기운이 다 있어 그렇다. 그래서 이 개경을 떠나서 어디로 가자? 옛 우리 손조들의 나라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 지금의 평양입니다.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 다시 기운이 상승하면서 우리가 원래 만주 지역, 지금 거란이나 여진이 장악하고 있는 이쪽 지역을 다시 우리 민족이 되찾아올 수 있다 하면서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하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죠. 물론 이거는 반발입니다. 반발. 개경 세력에 대한 반발. 그래서 개경파들이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무슨 수도를 옮기냐? 하면서 반발하게 되자 이제 서경 세력들이 자기네들 주도로 이제 서경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거기로 정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자 이거는 이제 국가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서 고려 왕실과 조정해서 이제 묘청과 서경 세력들을 진압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네, 오늘 이번 학기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선생님이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1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2학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